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인지과학자 마크 창기지랑 조던 피터슨의 대화인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인간의 감각, 그리고 언어.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존 설명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들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또 소통하는 방식에 숨겨진 그 진화의 비밀 코드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색을 보는 능력이 그 잘 익은 과일을 찾으려고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으려고 진화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죠. 네. 이 자료가 단순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넘어서 왜 그렇게 설계됐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제 인간의 컬러 비전, 또 얼굴 정면에 붙어있는 두 눈, 그리고 언어와 음악의 기원까지 창기지의 독창적인 가설들을 하나씩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아마 교과서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컬러 비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우리 같은 영장류가 적색, 녹색, 청색을 구분하는 이 삼색각을 갖게 된 게 네, 숲에서 그 초록색 잎사귀들 사이로 잘 익은 붉은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내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십 년간 정설이었죠. 너무 합리적으로 들리고요. 네, 너무 그럴듯했는데 하지만 창기지는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하필 우리의 적색 감지세포랑 녹색 감지세포가 빛의 스펙트럼 상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냐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죠? 이건 뭐랄까 마치 무지개색을 구분해야 하는데 자를 빨간색이랑 주황색에만 딱 대고 있는 거랑 같아요. 공학적으로 보면 디지털 카메라의 RGB 센서처럼 스펙트럼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네요. 자연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설계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이상한데요. 과일 잘 찾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설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대체 뭘까요? 창기지가 내놓은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컬러 비전은요, 과일을 보려고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피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요? 네, 더 정확히는 그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혈액의 색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정밀하게 조정됐다는 겁니다. 일종의 소셜 비전인 셈이죠. 와, 과일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핵심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있어요. 헤모글로빈? 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했을 때랑 아닐 때 빛을 흡수하는 패턴이 미세하게 달라지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혈액이 산소를 가득 먹으면 반사하는 빛 스펙트럼에 미세한 계곡이 두 개 생겨요. W 모양처럼요. 근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계곡들이 뭉겨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U 모양으로요. 네네. 놀랍게도 우리의 적색과 녹색 감지세포가 바로 그 두 계곡이 있냐 없냐 그 미세한 스펙트럼의 골짜기 변화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도록 최적의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누구 얼굴을 보고 안색이 안 좋다거나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네,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 및 혈류량이랑 산소 포화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진화된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창리지는 이걸 공감 감각, empathy sense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능력 덕분에 상대방이 부끄러운지, 화가 났는지, 아픈지, 건강한지를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젊음의 혈색이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피부 밑에 흐르는 혈액의 그 풍부한 산소량이 건강함과 생식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그렇군요. 사회적 동물인 우리한테는 다른 개체의 감정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어떤 과일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기존의 과일 가설은 완전히 틀린 건가요? 아니면 혹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회적 신호를 읽는 능력을 얻었더니 과일도 덤으로 잘 찾게 됐다거나. 네, 실제로 진화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의 적응이 예기치 않은 다른 이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창기지의 주장은 과일 가설이 100% 틀렸다기보다는 영장류 컬러 비전의 그 독특한 특성, 그러니까 적색, 녹색 세포가 왜 붙어 있냐는 걸 설명하기에는 사회적 신호 가설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하, 일석이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일도 찾고 친구 마음도 읽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사회적 소통을 위해 진화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눈이 왜 얼굴 정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지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보통은 포식자들이 먹잇감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려고 입체시, 스테레오스코피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눈이 앞으로 쏠려 있다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사자나 독수리처럼요. 네, 반대로 토끼나 사슴 같은 피식자들은 포식자를 빨리 발견하려고 시야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고 눈이 양옆에 달려 있고요. 그 설명이 아주 명쾌해서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죠. 네, 없었어요. 하지만 창기지는 여기에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수많은 포식성 물고기나 새들은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심리학 실험 결과들을 봐도 우리가 깊이를 인지할 때 사용하는 여러 단서들 중에서 두 눈의 시차를 이용하는 입체시는 생각보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물체가 겹쳐 보이는 거나 움직임의 상대적 속도 같은 다른 단서들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입체시가 아니라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눈이 앞에 달린 게 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 창기지의 대답은 바로 장애물 투시 능력, 뭐랄까 일종의 엑스레이 시력을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시력이요? 네, 이건 청취자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이렇게 세우고요. 그 너머의 벽이나 모니터를 응시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반투명하게 두 개로 보이면서 그 뒤에 배경이 비쳐 보일 거예요. 진짜네요. 손가락이 약간 유령처럼 반투명해지면서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원리인 거죠. 우리 뇌가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에서 들어오는 약간 다른 이미지를 자동으로 조합하는데요. 이때 두 눈동자 사이의 거리보다 작은 물체는 그냥 반투명하게 처리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와,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빽빽한 나뭇잎으로 가득한 숲속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네네. 눈이 얼굴 정면을 향할수록 이 엑스레이 효과가 극대화돼서 시야를 가리는 수많은 나뭇잎 너머의 세상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포식자라서가 아니라 숲이라는 그 어수선한 환경에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적응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숲의 빽빽한 정도에 따라서 영장류의 눈 위치나 간격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성 같은 것도 발견되나요? 정확히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눈 위치는 서식지의 어수선함 정도랑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 탁 트인 초원에 사는 동물일수록 넓은 시야를 위해 눈이 옆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 조상처럼 나뭇잎이나 가지 같은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 사는 동물일수록 장애물을 꿰뚫어 보려고 눈이 앞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죠. 와, 결국 눈의 위치는 포식자인가 피식자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시각에 대한 고정관념 두 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인 언어와 음악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시각, 즉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보통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뇌에 언어 습득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창기지는 이 역시 다르게 봅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언어가 우리 뇌에 맞춰 진화했다고요? 보통은 우리 뇌가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주객 전도가 창기지 주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가 언어를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 언어와 음악 같은 문화적 기술이 이미 존재하던 우리의 능력에 딱 맞도록 스스로를 설계하면서 문화적으로 진화해 맞다는 거죠. 아,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복제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문화적 바이러스가 우리의 원시적인 뇌를 해킹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뇌를 해킹했다니, 와, 정말 도발적인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전 세계 모든 구어,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음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창기지는 그 이유를 언어가 자연계에서 단단한 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즉 충돌, 마찰, 울림의 소리를 모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자연의 물리 현상을 소리로 모방했다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뇌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부딪혔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언어의 자음과 모음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파, 드, 그 같은 파열음은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 히트를 흉내내고요. 스, 흐 같은 마찰음은 무언가 쓸리는 소리, 슬라이드를 흉내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같은 모음은 그 충돌이나 마찰 이후에 발생하는 울림 소리, 링을 모방하죠. 아, 그래서 돌리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무언가 단단하게 부딪히고 그 뒤에 울림이 이어지는 물리적 사건을 소리로 재현하는 셈이에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물리적 사건에 대한 소리 만화, 사운드 카툰 같다는 거죠. 와.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사실은 자연의 물리 법칙을 소리로 재현한 것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음악도 마찬가지 원리인가요? 음악은 어떤 소리를 모방한 거죠? 음악은 바로 움직이는 인간의 소리를 모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움직이는 인간이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나는 발소리는 음악의 비트가 되었고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은 음악의 강약, 다이내믹스가 됐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는 물체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인데요. 이게 바로 음악의 멜로디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아, 그 구급차가 다가올 땐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땐 낮아지는 그 현상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빠른 템포의 곡일수록 음역대가 넓고 멜로디의 변화가 역동적인 경향이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더 극적인 도플러 효과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하.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어깨를 들썩이거나 춤을 추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음악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움직임 인식 시스템을 직접 자극해서 마치 누군가 내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특정 기트의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가칙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네요. 말 그대로 제 뇌의 움직임 감지 시스템이 해킹당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언어는 우리 뇌의 물리현상 이해 시스템을, 음악은 움직임 인식 시스템을 해킹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뭐 복잡한 색채 인식, 정교한 언어, 감동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물학적 본능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동물적인 감각들, 즉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감각들을 교묘하게 활용하거나 뭐랄까 길들여서 새로운 목적에 맞게 부리는 문화적 발명품에 가깝다는 거죠. 아, 창기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인간 1.0이라는 오래된 하드웨어에 인간 2.0이라는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셈입니다. 글을 읽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글을 읽도록 진화하지 않았지만 문화가 자연 속 물체의 윤곽선이나 동물의 형상이랑 유사한 형태의 문자를 만들어내서 우리 뇌의 사물인식 시스템을 재활용한 겁니다. 정말 심오한 관점이네요. 우리의 본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그 위에 문화라는 놀라운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언어와 음악, 문자 같은 과거의 문화 기술이 우리의 인간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새로운 기술들, 소셜미디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과연 우리 뇌의 어떤 원시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어떤 모습의 인간 3.0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왜 특정한 앱에 중독되고 특정 콘텐츠에 열광하는지, 그 답이 어쩌면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아주 원초적인 감각 시스템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 대화를 통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